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고전소설 공부하고 있는 정기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고전소설의 미래와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전에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어떻게 한국문학관이 어떻게 고전문학과 대중 사이의 교두보로 역할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질문과 함께 발표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에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표의 키워드로 왜 미래를 제시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자료에 대해서 일종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저의 전공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미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잘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인데요. 왜 하필 이제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문학관이란 박물관 가운데에서도 문학 관련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또 보존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를 다룬다고 생각하는 게 보다 일반적이긴 하죠. 그런데 국립한국문학관의 비전 속에서 한국문학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역동하는 미래,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한국문학관의 비전에 있어 과거만큼이나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지시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기 관장님의 인사말 가운데 나오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물관이 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박물관이 왜 존재해야 될까? 그 존재의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미래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것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수많은 잔해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선별해서 미래 세대에게까지 애써 전수하려는 그런 지향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국문학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고전문학이야말로 미래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온 전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전문학은 오래전에 쓰이고 읽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과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문학 연구는 그러한 과거의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라면서 폐기 처분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들여 읽고 분석하고 의미화하면서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수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끌어안고 있는 학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에 관한 하나의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돼서 현재까지도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이 컨텐츠 연구일 텐데요. 현재에는 교육의 영역에도 그 고민의 반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전소설 관련된 전공 수업들에서 쓰는 교재 3권인데요. 이 교재들에서는 모두 고소설 관련 컨텐츠 항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국문과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교육에 있어서 약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의 정통적인 수업의 성격들은 다 줄어들고 이에 반해서 콘텐츠, 기획, 변용 이러한 수업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전문학의 위기의식에 근거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국문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조차 고전문학에 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미래에도 고전문학이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입증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한국문학관이 대중과 고전문학 사이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의 현대적 변용이나 문화 콘텐츠 같은 것을 정답처럼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관람객들에게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고소설 원전과 더불어서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함께 배치하는 그러한 큐레이션을 정석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오늘날의 고전문학 관련 콘텐츠가 거의 무한대로 증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2000년대 이후 고전문학을 활용한 콘텐츠의 양이 급증해 왔고 매체 또한 굉장히 다변화되어 왔습니다. 웹소설, 웹드라마, 인터랙티브 게임 등 웹상에서 고전문학 모티프를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일일이 제가 목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해 왔습니다.
물론 막대한 양에 도달한 콘텐츠 현황을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디지털 방법론으로, 디지털 연구의 방법론으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거나 네트워크 방법론으로 분석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포그래픽 패널로 전시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전문학을 활용한 콘텐츠의 압도적 수치, 증가하는 추세,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는 그러한 방법만이 문학관이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의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경우 고전서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재창작되었고 또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수치를 만약에 그래프로만 확인한 데 그친다면 문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도대체 왜 춘향전이 그토록 많이 재창작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고전 원전에 대한 깊이 읽기를 통해서 의미화의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학관이 한국문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방대한 소장 자료를 전시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홈페이지에 잘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목표, 문학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문학 창작과 향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비평적이고도 또 기획적인 시각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한국 고전문학을 좀 지루하게 배워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들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도출되었고 얼마나 풍부한 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으며 나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과정이 문학관의 전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고전문학 자료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유의미한 텍스트를 선별하고 그것이 왜 유의미한가,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에도 결국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국립한국문학관의 고유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기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말 많은 수의 문학관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국문학관은 특정한 작가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고전과 현대문학을 아울러 포용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것은 단지 정근대 자료와 근대 자료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재구성될 수 있는 그런 논쟁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배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모든 자료를 다 배치하고 다 큐레이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별을 하는 비평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됩니다. 이때 아마 가장 쉽게 또 가장 안전하게 떠올릴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문학사적인 위상이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문학사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춘향전의 사례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 춘향전은 오늘날에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 문학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급하고 유치한 가치가 없는 그런 통속 소설로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즉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와 문학사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유동하는 역사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는 고전의 목록이 고정된 채로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작품의 목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실 모든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기탄 없이 동의하는 하나의 정답과도 같은 단 하나의 고전문학사 서술은 이제는 성립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저에게는 비관적인 일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고전문학사들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담론장을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경합 가능성을 인정한 위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들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표의 핵심 질문이었던 어떻게 한국문학관이 고전문학의 유산을 지키고 가치를 살려내는 보루로서 역할하면서도 또 대중과 고전문학을 이어주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역사와 미래를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상기하면서 저희 전공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전소설 관련 전시를 만약에 제가 큐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해 본 3가지 접근법을 한번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독자를 중심에 두는 방법입니다.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중심에 놓인다면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문학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일찍이 고전소설 연구자들은 고전소설의 고전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소설로서의 성격, 특히 당대의 통속문화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고전문학의 실상에도 더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고전소설은 근대소설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이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대소설을 기준으로 볼 때 좀 못 미친다고 평가되거나 혹은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전소설의 대중적이고도 통속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 작가보다 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큐레이션을 시도한다면 좀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박물관의 관람객들이 고전소설을 좀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큰 인기를 끄는 드라마나 영화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대중문화와의 연결 속에서 고전소설을 이해해보고 나아가 과거의 사람들은 고전소설에 무엇에 그렇게 매료되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세척본의 고전소설에 남겨진 독자들의 낙서, 여러 가지 낙서와 그림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대중들의 감상평과 견주어 보면서 과거의 독자들과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감각을 일깨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거론되어 오는 유형성, 반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전소설은 구태의연해, 재미없어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소설의 유형성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을 이룰 만큼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요소가 큰 인기를 끌었기에 반복적으로 파급력을 가지고 양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독자들이 그러한 반복적인 요소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환영했다는 점,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반복되는 유형성이란 독자가 소설의 세계관에 쉽게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그 세계를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유리하고도 경제적인 장치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한국문학관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한국문학의 정전을 재확인하는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낯선 작품들과 문화사적 사실들을 새롭게 마주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장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 소설사에서 여성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대중서사물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글 장편소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66년 낙선제에서 발굴돼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이 소설들은 낙선제본 소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누가 향유했는가에 따라서 규방소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따라 가문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가문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끝내는 화합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의 곡절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분량의 소설의 분량도 굉장히 긴 것이 주요한 특징인데요. 이 장르는 3세기를 넘게 향유되면서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장편소설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역사를 간단히만 훑어보자면 17세기 이후 소현성록을 위시한 한글 장편소설의 출현은 상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독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여자들이 한글 소설을 읽느라 집안일을 게을리하고 가산일을 기울이기까지 한다. 가산을 기울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정말 지독한 소설 열풍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세기의 완월회 맹연이나 오건제엽기연과 같은 유수의 작품들이 창작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계양문 선행록과 같이 여성이 창작한 한글 장편소설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하진양문과 같은 소설이 이제는 새 책본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으면서 어떤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현성록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 뭐 줄거리는커녕 인물은커녕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조선 후기 여성 독자들에 의해 소설 열풍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 작가도 심지어 존재했었다. 이런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조선 후기 문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문학장의 압도적인 여성 독자의 비율이라든가 여성 작가들의 활약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나아가 한국의 고전 소설에 뭐 짧은 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설도 있었구나, 이러한 세계가 거대하게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십 권에서 수백 권 분량이 되는 이 소설들의 낯설고도 좀 기이한,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그 세계에 호기심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고전 소설 전반에 대한, 고전 문학 전반에 관한 그런 관심과 호기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구체적인 작품을 전시할 때는 과연 어떠한 접근을 상상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품에 관한 어떤 서지적인 정보, 문학사적 사실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외에 어떠한 큐레이션을 통해서 관람객이 작품과 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과거 김문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문제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발원한 것이긴 하지만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사 연설에서 나타난 이 대목, 소설을 쓰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견디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이 연설의 한 대목과도 공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문학이라고 하는 게 뾰족한 해결책, 명확한 답 이런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좀 난감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바로 그러한 까닭에 고전소설이 시공간적 차이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읽힐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2025년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읽힐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고전소설이 다루고 있는 문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중요한 그 질문을 오늘날은 과연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더 새롭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고전문학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잘 알려진 토끼전, 고전소설 토끼전의 사례를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별주부의 유혹에 넘어간 토끼가 이제 용궁에 도착해서 용왕을 처음 만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용왕은 토끼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죄가 없는 것은 잘 알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너의 영광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예, 여기에 대해서 과연 토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때 토끼는 예, 용왕님,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면서 목숨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끼는 기가 막혀서 이제 눈을 깜빡이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열심히 굴린 덕에 결국에는 내가 간을 빼두고 왔으니 다시 간을 가지러 육지로 가야겠다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기에 이르죠. 그래서 우리가 토끼전을 함께 읽는 가운데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 기가 막혀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어떤 일이 놀랍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가 막혀 하는 이 토끼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왕을 위해서 미천한 토끼가 목숨을 내어드리는 게 과연 당연한가? 무엇이 당연하며 그것이 왜 당연한가? 이런 질문을 이 고전소설 토끼전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사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목숨이 평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토끼전이 던진 질문의 유효성을 감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토끼전에서 영감을 받아 재창작된 오늘날의 콘텐츠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질문을 더 밀고 나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토끼전을 SF로 다시 쓴 이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 라는 이 소설에서는 토끼전의 질문을 SF적으로 변주하는데요. 즉 본체를 위해서 클론을 희생시키는 것은 당연한가? 라고 질문을 바꿔서 던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소설은 미래 시대의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을 예견하고 있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그 불평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를 나름의 전망과 함께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전소설에 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전소설에서 읽어낼 수 있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감각되는 그 질문을 찾아내서 그것을 함께 정시하는 방식으로 큐레이션이 이루어진다면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한국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나아가서는 미래적 가치
대해서도 스스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큐레이션에 있어서는 고전소설을 재창작한 작품을 일종의 정답처럼 반드시 제시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토끼전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의미한가, 이 질문을 계승하고 변주하는 작품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람객들이 스스로 참여해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관은 실물 자료를 통해 자료에 대한 실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를 넘어서서 고전문학과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나아가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새롭게 의미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